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김성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요새 모드가 환경이냐 에너지냐 좀 이렇게 모두 정리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기후부로서 모두 전환을 다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 기후부로 네. 맞는 말이네요. 네, 기업의 수요보다는 현재로서는 해외 수요가 네, 많기 그거는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부 소관 사업일 테고. 기후부. 죄송합니다. 기후부 에너지 환경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 기후부로 약칭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요. 이제 환경부가 익숙했는데 지금은 없는 부처입니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합쳐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고 2달쯤 됐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좀 어려운 듯 느껴지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걸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처입니다. 이분께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줄여서 기후부죠. 약칭 기후부입니다. 약칭이 기후부다. 네. 10월 1일에 환경부가 기후부가 됐습니다. 좀 낯설 수가 있어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기존에 이제 환경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환경부에 기후 총괄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하는 주요한 일이 이제 석탄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인데 예. 그 일은 산업부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업무가 제대로 안 돼서 기후 총괄 기능의 환경부와 기후 실행 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부 내 에너지부를 합해서 예.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새롭게 출범하게 됐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합하면 일종의 탄소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효과적이더라 이런 세계적인 경험이 있어서 예. 대한민국도 드디어 이제 기후 총괄과 기후 실행 기능을 합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온라인에서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불어보자 이렇게 강조하는 그 맥락에서 장관님을 지목을 했더라고요. 이게 노원구청장 출신이셔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님이 성남시장을 하실 때 예. 저도 이제 같은 지방정부의 노원구청장을 해서 8년간 같이 이제 각각 성남시장 하셨고 저는 예. 이제 노원구청장을 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를 지목하셨던 예.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그땐 동료였고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장관을 만나셨는데 이른바 케미라 그러잖아요. 케미는 잘 맞습니까? 네, 지방정부 할 때도 이제 자주 대화를 했었고 예. 또 서로 잘하는 건 베껴서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표 하실 때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해서 비교적 케미가 잘 맞고 예. 일을 같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이제 케미가 잘 맞다는 이 입장은 이 대통령 입장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방금 저희가 언급한 그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원고 낭독하다 실수한 건데 지방정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긴 하죠. 계모임도 아니고 지방정부들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부권을 행사하는데 맨날 지자체 그렇게. 우리 김성환 장관님 동의하시죠? 네. 기초지자체 출신이잖아. 지자체.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다 나중에 바꿔버렸대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우리도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머리숱이 좀 빠졌다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이렇게 이 대통령 업무 스타일을 말을 했는데 김 장관님은 어떻게 좀 표현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대통령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니신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실용 정부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뭐랄까요, 이제 장애물도 많은데 그거를 뚫고 가는 일종의 구축함이라고 할까요?
항공모함은 방향을 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구축함은 이제 목표를 지향하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실용적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 그런 예. 면에서 대통령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시고 예. 비교하자면 구축함과 같다 이렇게 구축감. 네.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머리가 아픈데 워낙 우리 삶에 중요한 이슈라 네. 들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벨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를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나 보니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근데 얼만큼 줄이냐?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겠다. 어떻게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국가 목표를 많이들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 탄소 제로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탄소가 최대로 많이 나올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아, 대략 한 7억 4천만 톤 정도 나왔는데 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2050년까지 제로로 해서 이걸 직선으로 이제 선을 긋고 예. 2035년에 몇 프로를 줄여야 되냐? 그게 이제 53%인데요. 아, 마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이제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지 마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기지 않는 일종의 최소한의 미니멈이 53%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최소치가 됐고요. 61%는 IPCC 그 기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국제 기구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2019년 대비 60%는 줄여야 최소한 각 국가의 책임이 된다라고 예. 해서 각 국가에 권고를 했습니다. 60%인데 2018년 대비하면 61.2%에 해당되는 거여서 예. 우리가 가야 될 최소 목표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함께 일종의 범위 형식으로 53%에서 61%로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산업계와 환경 관련 단체 사이에 또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업계는 한 48%만 하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더 올려서 65%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단일 목표로 가보려고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범위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뭐 48%도 뭐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48 내지 50으로 했으면 이게 당장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게 최소한 이 뭐랄까 선형 경로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 또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예. 산업 경쟁력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대통령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53% 정도는 가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또 한편으로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예. 했고요. 지구적 책임을 다하려면 65%는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건 아무리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우리 이 나라가 워낙 이제 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정말 무리겠다 싶어서 이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수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소와 최대치를 이제 정하게 됐고 예. 또 각각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은 모두가 아마 물론 그 속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설명을 좀 해주죠. 큼직큼직한 것 위주로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예. 가장 효과가 큰 게 전력 분야입니다. 아, 석탄 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석탄 발전소의 에너지 양만큼을 재생에너지나 원전으로 대체하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석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석탄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탄소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아,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제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일종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그 역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유럽, EU는 이제 2035년까지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한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한 70%까지 조금 우리가 목표가 낮습니다만 예. 그런 정도로 바뀌면 수송 분야에서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에서 대충 이제 난방과 온수를 쓰는데 이걸 주로 가스로 하고 있거든요. 아. 가스에서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꾸면 되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산업입니다. 예. 특히 이제 철강에서 지금 이제 소위 재련하는 과정에 석탄을 쓰거든요. 많이 쓰잖아요. 코크스를.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소위 수소화는 제철로 바꾸고 또 석유화학도 좀 바꾸고요. 예. 시멘트 이런 데서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산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산업은 조금 후반기에 줄이는 걸로 하고 전력, 수송, 건축 부분에서 좀 탈탄소화를 빨리 하고요. 산업은 아무래도 국가 경쟁력들을 고려해서 예. 그 순서를 좀 뒤로 했습니다만 마냥 뒤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R&D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철강도 이제 조만간 수소하는 제철 일종의 데모 플랜트 시설을 30만 톤 규모로 지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실증을 해보고 아. 이제 그 경쟁력을 감안해서 이제 본격적인 저감은 이제 37년도부터 이제 시행하는 그런 예.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강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 만들긴 만들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보고 있다. 그리고 빨리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겠네요. 네. 중요한 이슈인데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좀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탈석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장 쉬운 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가 총 61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보통 30년이 설계 수명인데요. 30년이 다 된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제 폐지를 하고 예. 재생에너지로 바꾸거나 일부 LNG로 바꾸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203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20개 정도의 발전소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선거 시절에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예. 국민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2040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20개고요. 그 후로 이제 남아 있는 게 21개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예. 그 21개를 가급적 이제 조기에 단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2040년까지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재생에너지 위주로 하고 일부 LNG, 일부 원전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짜는 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LNG나 일부 원전을 통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없어진 것에 대한 전력 수급 불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기본으로 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의 간극을 예. LNG로 메꾸면 얼마든지 뭐 에너지에 불안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쭈면 충남 보령이나 태안 같은 곳은 이제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로 지역 사회가 좀 돌아간다 이런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폐쇄가 되면 여기 지역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해서 아. 석탄 발전소에서 근로했던 그런 노동자들이 예. 실업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예컨대 재생에너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아. 그 해당 지역에 일종의 이제 불황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이제 세우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예. 그 해당 지역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지역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의로운 전환. 이건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기업 부담이 항상 이런 것에 이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배출이 적은 방법으로 뭔가 제조법을 또 하려면 그거에도 또 돈이 들고 개발비가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할 때 기업에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을 정부나 지금 부처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전개국인 좀 올랐는데 예. 그때 사실은 좀 공평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아마 선거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부담을 하지 않고 기업들한테만 전기요금을 왕창 올려서 지금 예.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굉장히 많이 비싸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전기요금을 더 올리게 되면 기업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종의 숙제입니다.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석탄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더 싼가요? 쌓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자체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망도 새로 깔아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이 인상 요인이 바로 이제 기업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예. 그것을 잘 설계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예, 전기요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업부 산하전기위원회가 이제 기후부로 옮겨가면서 이제 기후부가 전기요금 결정권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산업계 전기요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게 뭐 흔히 그냥 인식에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이거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요인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택용 요금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기후부 장관이 돼서 꼭 하나 해결해 보고 싶은 게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예.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예. 얼마 전까지 재생에너지 요금이 비쌌던 게 사실인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상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그걸 LCOE라고 합니다. 예. 균등화 단가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에너지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원전 에너지 가격이 싼데 다른 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하면 원전이 가장 비싸고 석탄이 비싸고 가스가 비싸고 이런 순서들도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싸지고 있고요. 태양광은 이미 이제 가격 경쟁이 가능한 상태가 돼 있고 예. 육상 풍력도 가능하고요. 해상 풍력이 좀 비쌉니다. 근데 그 해상 풍력도 규모를 키우면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오른다고 하는 이 프레임은 조만간 이제 상당하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옛날에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네.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될 것이다. 네, 예. 지금 딱 그런 전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온실가스 뭐 감축 노력해야 되는 거 알긴 알겠는데 미국은 파리 협정 뭐 탈퇴했고 중국도 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거대 산업 강대국이 소극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설 필요가 있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이제 탈퇴하고 한 예. 나라는 여전히 목표가 아직 낮아서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 외에 우리랑 비슷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나라들하고 사실은 이 제조업의 이 경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나라들이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일종의 녹색 관련한 산업,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차 분야라든지 그런 ESS라든지 여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탄소를 저감하는 게 뭐 무슨 허리띠만 졸라매는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풍력, 태양광, ESS, 예를 들면 전력 그리드, 또 히트펌프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또 키우면서 탄소를 저감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나라들하고 한편에 이제 녹색 산업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도 다시 복귀하고 중국도 목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함께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좀 여쭐게요. 이제 민주당 김성환 의원으로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2.3 계엄이 곧 1년이라서요. 2024년 12월 3일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저도 뭐 집에 있다가 예. 정말 정신없이 뛰어가서 다행히 들어갈 때 저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서 담을 타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써 1년이나 됐습니다. 예. 그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그 의원 한 사람으로서 1년을 맞이한 소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불법 계엄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요. 예. 너무 뭐랄까 끔찍합니다. 만약에 그 내란도 문제였습니다만 그 계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북한에 뭐 무인기도 보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국지전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 불법 계엄이 폭력적으로 성공해서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연평도 앞바다에서 어떻게 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엄청 망가졌을 텐데 그것을 상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되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K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하게 좀 정비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종합 국력으로 보면 이제는 뭐 평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종합 국력 기준으로 되게 6에서 7위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요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불법 계엄과 같은 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더 민주적인 토대나 뭐랄까 국가의 역량을 더 높이는 쪽으로 더 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합니다. 1분 30초 남았는데요. 그 역량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질문 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게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여한 국가나 업체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요. 기후부도 여기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기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AI를 돌릴 수 있는 전력과 전력망 그렇죠. 이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리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일종의 그리드 산업이라고 예. 하죠. 전력망 산업을 함께 저희가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예. 앞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탈탄소 전력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들을 경쟁력을 키우고 또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팀 코리아의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기후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라에 큰 돈을 좀 잘 벌어다 그렇습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